오늘 다룰 사건은요, 들으시면서 머리가 띵하고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종교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 그리고 그 광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아니 여러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바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로리 벨로우와 체드 데이빌의 종말론 살인사건이에요. 2025년 3월 7일 미국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인 데이트라인 MBC에 그녀가 나타났어요. 바로 둠스데이 맘이라고 불리는 로리 벨로우예요. 그녀의 첫 공식 미디어 인터뷰였죠. 인터뷰어인 키스 모리슨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로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주 평온하게, 심지어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살해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죽은 아이들인 타일리와 제이제이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서 뒷마당에 묻혀 있었는데 천국에서 바쁘다라. 심지어 그녀는 딸 타일리가 아들 제이제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언젠가 감옥에서 나가면 댄스 위드 더 스타 같은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엄마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눈빛. 로리 벨로우의 기행은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그녀는 애리조나주에서 전 남편 찰스 벨로우를 살해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자기 변호였어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검사와 싸우겠다고 나선 거죠. 4월 7일에 열린 모두 진술에서 로리는 딱 한 문장에 집착합니다. 증거가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번의 진술 동안 무려 70번 넘게 반복했어요. 거의 주문을 외우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반박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6년 현재 모든 재판의 결과는 확정됐어요. 로리는 이미 아이다호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25년 7월 25일 애리조나 법정은 그녀에게 추가로 2번의 연속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인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줬다 라면서 일갈했죠. 공범인 체드는요. 2024년 6월 1일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훨씬 더 비겁하고 세속적이었어요. 로리는 아이들이 실종된 상태에서도 국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금을 꼬박꼬박 챙겼어요. 한국으로 치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유족연금 같은 건데 아이들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여기에 전 남편 찰스의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정황, 그리고 체드의 아내 태미의 사망보험금까지. 이 사건의 중심에는 종말론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은 돈과 불륜이라는 아주 추악한 동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괴물로 진화하기 전 대중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만큼 그들의 과거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면서도 평범했습니다. 로리는 미용사로 일을 하면서 미스 텍사스 선발대회에도 출전했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워너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겉보기보다 훨씬 파란만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첫 결혼을 시작으로 이 사건의 전까지 3번의 이혼을 겪어요. 두 번째 남편의 사이에서 큰아들 콜비를 낳았고
세 번째 남편인 조셉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딸 타일리를 낳았죠. 그리고 2006년 로리는 네 번째 남편인 찰스 멜로우를 만납니다. 찰스는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맨이었고 로리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두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13년이었습니다. 찰스의 조카 손주였던 JJ 벨로우를 입양하게 된 거죠. JJ의 출생 비하가 참 가슴이 아파요. 생부모의 약물 남용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마약 성분을 지닌 채 집중치료실에서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나중에는 자폐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로리는 이 아이를 정성으로 돌보면서 구원자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웃들은 로리만큼 지극정성인 엄마는 없다 라고 칭찬이 자자했죠. 근데 이 헌신적인 엄마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완벽한 엄마를 파멸로 이끈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드 데이벨입니다. 그는 유타주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모르몬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의 직업이 좀 독특합니다. 바로 장례식장 인부이자 공동묘지 관리인이었어요. 체드는 수천 개의 무덤을 직접 하면서 죽음에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주된 내용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번의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 뇌에는 영적 세계의 정보가 직접 다운된다 라거나 장막 너머의 목소리가 들린다 라고 떠들고 다녔죠. 처음에는 좀 특이한 소설가인가 싶었지만 그는 점차 주류 교회에서 벗어나 세상의 멸망을 준비한다는 프레퍼 커플들 사이에서 일종의 교주 같은 존재가 돼요. 당시 체드는 템이라는 아내와 5 아이를 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실한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2020년 7월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나는 14만 4천 명을 이끌 선택받은 선지자다 라는 위험한 망상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모르몬 팬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통교리를 자기 입맛으로 비틀어서 극단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납니다. 2018년 10월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열린 컨퍼런스였어요. 로리는 이미 체드의 종말론 소설에 푹 빠져있는 열혈 팬이었죠. 이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로리의 친구 증언에 따르면 로리는 체드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다고 해요. 체드도 기다렸다는 듯이 로리에게 소름 끼치는 작업 멘트를 날립니다. 우리는 전생의 부부였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예수의 증조할머니였고 모르몬 선지자의 아내이기도 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내려온 특별한 신적 존재입니다.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나눌 대화인가요? 근데 로리는 이 말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려요. 체드는 로리를 영적인 이름인 엘레나로 부르고 자신은 제임스가 돼서 비밀스러운 불륜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전용 휴대폰까지 만들어서 하루 종일 기괴한 문자를 주고받아요. 우리의 배우자들은 곧 영적인 임무를 다하고 떠날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받으면서요. 이때부터 로리는 자기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미션을 방해하는 어둠의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뒤틀린 로맨스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로리의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체드는 자신이 영적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짜듯이 말이죠. 그는 사람들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각각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세부적인 점수를 매겼습니다. 체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점수는 장막 너머에서 자신이 직접 다운로드 받는 정보라고 했어요. 로리는 당연히 최고 등급인 신이자 빛의 존재였고 자신들의 범죄를 돕는 조력자들도 모두 빛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불륜이나 탐욕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리의 남편 찰스,
체드의 아내 태미,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체드의 리스트에서 어둠의 존재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이제 어둠의 단계가 너무 높아서 악령이 들어오기 쉬운 상태야 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여기에 체드는 진동수라는 개념까지 도입합니다. 진동수가 높아야 영적으로 우월하고 심지어 진동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번역된 존재가 되어 텔레포트까지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등급표의 끝판왕이 바로 그 유명한 좀비 이론이에요. 체드와 로리는 사람이 악령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면 본래의 영혼은 몸 밖으로 쫓겨나서 림보라는 중간지대에 갇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몸을 차지한 악령이 돌아다니는 상태를 좀비라고 불렀죠. 실제로 로리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기 아들 JJ와 딸 타일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JJ는 이제 좀비야. 제가 하는 행동을 봐. 예전에 내 아들이 아니야. 자폐증이 있어서 가끔 돌발 행동을 하던 7살 아이의 모습조차 악령의 증거로 몰아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의 논리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좀비가 된 육체를 죽여야만 림보에 갇혀있던 본래의 영혼이 해방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즉, 살인이 곧 사랑의 구원이 되는 기적의 논리를 완성한 거예요. 로리는 남편 찰스에게 네드 슈나이더나 히플로스라는 악령이 들어갔다고 믿었고, 체드의 아내 태미에게는 비올라라는 악령이 들어갔다며 그들의 죽음을 정당화했어요. 어질어질하죠. 근데 이 사이비가 얼마나 현대적이었냐. 로리와 그녀의 여성 신도들, 일명 세븐 게더러즈라고 불리는 7명의 여성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캐스팅이라는 의식을 했습니다. 악령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의식이죠. 근데 이 의식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화상회의 앱인 줌에서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찰스 안에 있는 레드 슈나이더는 물러가라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2019년 당시로서는 꽤 앞서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점점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악령을 쫓아달라고 기도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를 제거해달라, 사고가 나게 해달라며 살인을 청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로리는 이 의식을 할 때마다 나는 승천한 여신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법률은 지킬 필요가 없다 라면서 죄책감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체드는 로리의 나르시시즘을 아주 정교하게 자극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는 로리가 전생에 21번의 삶을 살았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모르몬교 선지자 모로니의 아내, 그리고 모르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의 증조할머니인 메리 프렌치였다는 전생을 만들어줬어요. 체드 본인은 성경 속의 인물인 작은 야고보의 환생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들은 자신들이 전생에 이미 결혼한 사이였고 지금의 배우자들은 그저 이 생애의 시험일 뿐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체드는 이를 다중시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일부 근본주의, 모르몬 분파에서나 믿는 아주 극단적인 개념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2020년 7월 22일 지구가 멸망할 때 살아남을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인데 감히 인간들이 만든 결혼제도나 법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 라는 오만한 생각이 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다면 이제 이를 실행할 사냥개가 필요하겠죠. 바로 로리의 오빠 알렉스 콕스입니다. 알렉스는 과거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서 판단력이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주변 증언이 많았어요. 그는 동생 로리를 거의 신처럼 숭배했고 그녀의 말이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체드는 이런 알렉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러줍니다. 바로 가부장적 축복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교회에서 권위 있는 어른이 한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아주 신성한 의식인데 체드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알렉스에게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알렉스, 너는 전생부터 선택받은 신의 전사다.
너는 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신의 뜻이다. 살인범에게 네가 하는 건 살인이 아니라 성전이야 라고 날개를 달아준 셈이에요. 결국 알렉스는 좀비를 죽이는 것은 영혼을 해방하는 고귀한 일이라는 망상에 빠져들었고 체드와 로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집행자가 됩니다. 로리의 남편 찰스의 가슴에 총구를 겨눈 것도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빠 알렉스였죠. 여러분, 2019년 초의 기록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로리의 남편 찰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체드라는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고 기괴한 사이비 교리에 빠졌다는 걸요. 찰스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어요.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을 보면 찰스가 정말 간절하게 말해요. 제 아내가 자기는 신이래요. 14만 4천 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고 제가 자기 임무를 방해하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근데 경찰의 반응이 어땠냐?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로리의 밝고 사교적인 모습, 그 미인대회 출신의 화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로리는 아주 차분하게 남편이 요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 그래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고 경찰은 오히려 찰스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찰스는 변호사에게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라고 한탄을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2019년 7월 11일 사건이 터집니다.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로리의 집에서 찰스가 총에 맞아 사망해요.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로리의 오빠 알렉스 콕스였습니다. 알렉스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어요. 찰스가 야구방망이로 나를 때려서 정당방위로 쐈다. 하지만 현장 증거는 달랐습니다. 찰스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두 번째 총을 맞았고 알렉스의 머리에 있다는 상처는 너무나 미미했어요.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건 로리의 행동이에요. 로리는 오빠가 남편을 쐈는데도 911에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약 45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접수됐죠. 그동안 로리가 뭘 했냐면 아들 JJ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버거킹에 들러 아침을 먹고 월그린에 가서 슬리퍼 한 켤레를 샀습니다. 방금 집에서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아주 태연하게 쇼핑하고 햄버거를 먹은 거예요. 경찰 조사관은 나중에 법정에서 로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심하고 태연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로리가 왜 찰스를 죽였을까요? 단순히 좀비라서? 아니요. 더 추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의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찰스는 죽기 전에 로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로리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카이 우드콕으로 몰래 바꿔놨어요. 로리는 남편이 죽은 후에 당연히 그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가 수익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해요. 돈을 못 받게 되자 로리는 더 잔인해집니다. 아이다호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자폐증이 있는 아들 JJ에게 생명줄과 같았던 서비스견 베일리를 팔아버려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을 정리하듯이 강아지를 처분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19년 9월 로리는 아이다호주 렉스버그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딸 타일리와 아들 JJ, 오빠 알렉스와 함께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나들이를 가죠. 동생을 꼭 껴안고 웃고 있던 16살 소녀 타일리는 그날 이후 세상에서 증발했어요. 그리고 2주 뒤인 9월 22일 밤 7살 JJ도 마지막으로 목격이 돼요. 로리의 친구 멜라니가 그녀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알렉스 콕스가 잠든 JJ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JJ는 보이지 않았고 로리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오빠 알렉스가 데려갔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아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로리는 타일리의 계정으로 큰아들 콜비에게 베놈을 통해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이미 죽은 딸의 핸드폰을 들고 살아있는 척 연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일명 너구리 문자가 등장해요. 타일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다음 날인 9월 9일 오전 11시 37분. 체드가 자기 아내 태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아주 큰 너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서 총으로 쐈어.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묘지에 잘 묻어줬어. 근데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 반려동물 묘지를 팠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너구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로리는 렉스버그의 한 창고를 빌립니다. CCTV에는 로리와 알렉스가 아이들의 자전거, 옷가지 등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창고에 처박는 모습이 찍혔어요. 아이들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비극이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졌고 전 남편 찰스는 죽었어요. 이제 체드와 로리의 신성한 임무에 남을 마지막 방해물은 단 한 명, 체드의 아내 태미뿐이었죠. 체드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태미의 죽음을 예고하고 다녔어요. 이웃들에게 태미가 50세 생일 전에 죽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라고 떠들었죠. 그리고 2019년 10월 9일 태미는 자신의 집 앞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총격을 당할 뻔합니다. 태미는 누가 페인트볼 총을 쏘려고 했다 라고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수사 결과 이건 페인트볼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이었고 범인은 이번에도 오빠 알렉스 콕스였죠. 소름 돋는 건 이 공격이 실패했을 때의 로리 반응이에요. 로리는 친구 줄레마와 캐스팅, 악령 쫓기 의식을 하던 중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이 멍청이, 머저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공격에 실패한 오빠를 꾸짖은 거죠. 결국 열흘 뒤인 10월 19일, 태미는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체드는 태미가 기침을 하더니 자다가 죽었다고 주장했고 미국 검시 시스템상 배우자가 강력히 거부하자 부검 없이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체드는 태미가 죽자마자 40만 달러, 하나 약 5억 6천만 원의 생명보험금을 챙겼죠. 하지만 훗날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신을 다시 파내 부검을 해보니까 태미의 사인은 타인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태미의 장례식 날, 체드는 슬픈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체드가 울지도 않고 마치 비즈니스하듯 사무적이었다 라고 증언을 했죠. 심지어 장례식에서 태미를 향해서 그녀는 우울증이 있었고 살기 힘든 사람이었으며 게을렀다 라는 식의 모욕적인 추도사를 남겼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로리의 행적이에요. 로리는 태미의 장례식이 열리던 바로 그날 인터넷으로 웨딩드레스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태미가 죽기 전인 8월에 이미 하와이에서 쓸 결혼 반지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죠. 결국 태미가 죽은 지 단 14일 만인 11월 5일 체드와 로리는 하와이 카와이 섬 해변에서 춤을 추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이다호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아이들의 할머니가 경찰에 안부 확인을 요청한 거예요. 11월 26일 경찰이 로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체드와 알렉스가 마당에 있었어요. 경찰이 로리가 어딨냐 라고 묻자 체드는 나는 그녀를 잘 모른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불과 몇 주 전 결혼한 자기 아내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로리는 한술 더 떠요. 경찰에게 제이제는 친구 멜라니와 함께 애리조나에 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경찰이 멜라니에게 전화를 돌리는 사이 로리와 체드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들이 떠난 뒤 창고를 조사하다가 아이들의 자전거와 옷가지를 쓰레기 버리듯 처박아둔 모습이 찍힌 CCTV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12월 12일 모든 살인을 실행했던 오빠 알렉스 콕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태미의 시신을 다시 파내 부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는 죽기 전 아내에게 내가 그들의 총바지가 될 것 같다 라는 묘한 말을 남겼어요. 로리와 체드는 다시 하와이로 도망쳐서 호아 리조트에서 지냈어요. 렌트하우스 신청서에는 자녀 없음이라고 적고
아이들의 사회보장금은 매달 자기 계좌로 챙기면서 말이죠. 2020년 1월 26일 기자 네이트 이튼이 하와이까지 쫓아가 이들을 급습합니다. 로리,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그때 로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답 대신에 아주 기분 나쁜 비웃음을 날립니다. 껌을 씹으면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라는 듯한 표정으로 기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차에 올라타죠. 결국 아이다호 법원이 5일 안에 아이들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로리는 보란듯이 거부했어요. 2월 20일 로리는 드디어 하와이에서 체포돼서 수갑을 찬 채 아이다호로 압송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신이라서 곧 풀려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요. 이제 이 기나긴 비극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2020년 6월 9일 FBI와 경찰이 체드의 마당을 다시 한번 수색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확실한 단서가 있었죠. 바로 살인병기였던 오빠 알렉스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였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마다 알렉스의 폰이 체드의 마당 특정 지점에서 머물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수사관들이 체드가 너구리를 묻었다고 했던 그 반려동물 묘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차마 말로 옮기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요. 16살의 소녀 타일리 유골이 발견됐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고 훼손된 상태였어요. 범인들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타일리의 DNA는 체드의 집에서 압수된 곡괭이와 삽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연못 근처에서는 7살 JJ가 발견됩니다. 아이는 빨간 잠옷을 입은 채 비닐에 쌓여 있었고 입과 손발은 덕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진 순간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조차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체드는 경찰이 시신을 파내는 도중 로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리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드의 자녀들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체드의 딸 엠마와 아들 가스는 재판에 나와서 아버지를 옹호합니다. 우리 아빠는 로리에게 속은 것뿐이다. 엄마 태미는 원래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했다 라고 증언을 했죠. 하지만 태미의 동료들과 자매들의 증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미는 사망 전날까지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했다고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의 죽음을 왜곡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비극으로 다가왔어요. 한편 실행범 알렉스는 죽기 전 아내에게 내가 그들의 총바지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죠. 체드와 로리가 모든 죄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걸 직감했던 거예요. 실제로 체드의 변호인은 재판 내내 모든 살인은 알렉스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면서 죽은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25년 로리는 애리조나에서 전남편 찰스 살해 공모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을 받아요. 여기에서 그녀는 변호사를 해임하고 스스로 변호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을 자기만의 기괴한 무대로 만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2025년 6월 2일 로리는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서 통곡을 하면서 아프다고 연기를 합니다. 오심과 두통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미루려고 했죠. 하지만 의사검진 결과 재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오자 판사는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선 로리는 모두 진술해서 증거가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무려 70번 넘게 반복했어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찰스와 데이트를 했던 여성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유부남이랑 데이트하니까 좋았냐 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피해자 유족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그녀에게 추가로 2번의 연속된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그녀를 영원히 격리시켰어요. 이제 2026년 현재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체드 그는 2024년 6월 1일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현재 사형수로 복역을 하면서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로리는 아이다호와 애리조나 재판을 합쳐서 총 5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앞에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3월 데이트라인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무죄로 만들어 주실 거다. 감옥에서 나가면 댄싱 위드 더 스타에 출연하고 싶다. 자식들을 차가운 바닥이 묻은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리는 2025년 8월 애리조나 판결에서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여신이자 희생자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사건은 단순히 사이비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보험금을 노린 탐욕, 아이들의 연금을 가로채려는 횡령, 그리고 불륜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이기심이 깔려 있었어요. 그들은 좀비니 어둠이니 하는 거창한 종교적 용어로 자신들의 살해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거기엔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나르시시즘과 추악한 무력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종교라는 이름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때 세상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로리와 체드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